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웃음까지 띠며 애써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회유했냐는 질문엔 없다는 짧은 답만 했습니다.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박 대법관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 했는데요. 정식 임명은 됐지만 반쪽짜리 대법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세월호 희생자 학부모를 만나고 왔습니다. 아이 없이 맞는 두 번째 어버이날인데 희생자의 어머니는 딸의 방을 여전히 2014년 4월 16일 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4월 6일부터)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만면에 웃음까지 띠며 애써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8인 중엔 첫 번째 검찰 조사입니다. 권현주 기자와 이 소식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경남지사가 오늘 오전에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아직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가요? 네, 홍준표 경남지사는 오늘 오전 10시 서울고등검찰청에 출석해 현재까지 9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8명 중 홍 지사가 첫 번째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과 성 전 회장 측근의 진술을 토대로 홍 지사와 윤 전 부사장이 접촉한 적이 있는지, 또 당시 금품이 오갔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앞서 홍 지사는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는데요. 직접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찰에 오늘 소명을 하러 왔습니다. 또 홍 지사는 1억 원의 중간 전달자로 알려진 윤 전 부사장을 회유한 사실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회유 사실이 없다고 짧게 답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홍준표 지사의 소환 조사까지, 그러니까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에서 속도 조절을 한 것 아니냐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번 홍 지사 소환 조사는 지난 4월 10일 성완종 리스트가 알려진 지 약 한 달 만에 이뤄졌습니다.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는 오늘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속도가 대단히 느린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고려와 판단과 속도 조절을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전 대표는 한 달 전과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수사가 늦춰진 정황에 의문이 든다면서 검찰이 재보궐선거나 대통령 귀국 시점까지 수사 속도를 조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소환 조사를 늦춰 의혹 당사자들이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의혹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노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시도는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용납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엄격한 수사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원내 지도부,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새롭게 지금 구성이 됐는데 다시 한번 지금 내용이 불거졌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이 오늘 아침에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과 싸우고 그대로 나갔다 그러던데요. 네, 오늘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에서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가 첫 일성으로 당내 통합을 강조한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이종걸 원내대표에 이어 발언한 주 최고위원은 4.29 재보궐선거 패배에 대한 지도부 책임론을 다시 꺼내면서 당내 패권주의 문화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뒤이어 정청래 최고위원이 발언했는데요. 정 최고위원은 주 최고위원을 향해 사퇴할 것처럼 해놓고 공갈치는 게 더 문제라며 단결하는 데 일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주 최고위원이 재보궐선거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가 주위의 만류로 보류한 바 있는데요. 이를 겨냥한 겁니다.
그러자 주최고위원은 공개석상에서 치욕적이라며 격분했고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사퇴하겠다, 지도부도 사퇴하라고 말한 뒤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손을 뻗어 만류했고 급히 따라갔지만 잠시 뒤 문재인 대표 혼자 회의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후 문 대표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비판이 과했다면서 적절한 방법으로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사과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야당의 자중질환의 상황이 쉽게 진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당분간 일단 야권의 분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여권 소식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이후에 당청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후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자제 모드를 이어가고 있는데 갈등이 진화되는 겁니까? 네, 지난 6일이죠. 새누리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여야 합의에 대해 친박계 의원들이 강한 질타가 있었는데요.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다시 당내 의견을 모으겠다고 일단 진화에 나섰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는 공식 일정을 축소하면서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데요. 김 대표는 오늘 은평포럼 조창 강연에 참석해 이번 사태를 가지고 내탁 공방을 벌이는 것은 참 잘못된 일이라며 어떻게 재추진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 최고위원회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또 당청 간의 소통은 충분히 했고 또 짧은 시간 안에 협상을 하다 보면 생략한 채 이야기하는 것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청 갈등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홍준표 경남지사가 오늘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20년 전 모래시계 검사로 불렸던 홍준표 경남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강신희 기자입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서 거론된 정치인 8명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홍 지사는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검찰에 소명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회유하는 발언 내용이 녹음된 파일 2개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하나에는 홍 지사의 측근 엄 씨가 전화를 통해 윤승모 전 부사장에게 보좌관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 혹은 보좌관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회유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하나에는 홍 지사의 측근 김혜수 전 청와대 비서관이 윤 전 부사장을 직접 만나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인사가 대책회의를 열어 입을 맞췄다며 당신이 입을 잘못 놀리면 정권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이 들어있다고 알려졌습니다. 20여 년 전 모래시계 검사로 불렸던 홍 지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홍 지사는 1993년 서울지검 강력부 검사 시절 당시 이른바 슬롯머신 사건을 수사하면서 노태우 정부의 황태자로 불리던 박철원 전 의원을 비롯해 안기부 기조실장을 지낸 엄삼탁 등 실세들을 줄줄이 구속해 유명해졌습니다. 슬롯머신 사건은 정관계 유력자들이 슬롯머신 업계로부터 돈을 받거나 청탁받은 혐의로 구속돼 파문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 모래시계가 인기를 끌면서 홍 지사는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홍 지사는 1995년 검사직을 내려놓고 1996년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1999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으나 2001년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정치권에 복귀했습니다. 이후 내리 4선을 하며 한나라당 사무총장, 최고위원, 원내대표를 지냈고 당 대표까지 올랐습니다. 2012년에는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남지사로 재출마해 연임에 성공합니다. 홍 지사는 경남지사로 재직하면서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2년 전에는 공공병원,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시켰고
최근 학교 무상급식을 중단시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미국 출장에서 부인과 함께 골프 라운드를 했던 것이 알려져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모래시계 검사에서 비리 정치인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홍준표 지사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 지사가 본인의 주장대로 성완종 리스트의 실세들을 보호하기 위한 희생양인지, 또 이번 소환이 향후 정권을 뒤흔들 스캔들의 출발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오늘 오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102일째 만입니다. 정식 임명은 됐지만 반쪽짜리 대법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지민 PD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박상옥 대법관이 오늘 공식 취임했습니다. 박 대법관은 오늘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은 뒤 대법원에서 진행된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과정에서 법원 가족 여러분께 적지 않은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한 마음도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제게는 우리 사회에서 대법관의 직책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국민이 대법관에게 기대하는 책임과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가슴 깊이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02일째, 끝내 취임식에선 박상옥 대법관에게는 정당성 논란이라는 꼬리표가 남았습니다.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박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어제 새누리당에 의해 단독 처리됐습니다. 표결 참여 인원은 158명, 전례에 비춰볼 때 가장 적은 인원입니다. 14대 국회 이후 임명된 대법관과 대법원장 49명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표결 참여 인원은 254명입니다. 어제 표결 인원은 평균 인원의 약 60%에 불과합니다. 박 대법관이 반쪽 대법관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입니다. 지난 100여일간의 잡음으로 대법원에 대한 신뢰도 크게 실추됐습니다. 박 대법관은 지난 1월 후보자로 선정되자마자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활동 이력으로 비판받았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동조합을 비롯한 4개 교수학술단체들은 박 대법관이 비리 인사들의 사학 복귀를 열어줬다면서 후보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인 2월 2일에는 박 대법관이 사상 초유의 고문 은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 검사였던 이력이 확인됐습니다. 198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 시절 1차 수사팀에 합류한 박 대법관이 이미 기소된 고문경찰관 2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3명의 공범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덮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박상옥 대법관은 막내 검사여서 수사 상황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반증하는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수사 기록을 살펴본 결과 박 대법관은 1차 수사 직후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의심했고 2명만으로는 물고문이 어렵다는 증언도 들은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밝혀내지 못했다면 부실 수사, 밝혀내지 않았다면 축소 은폐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임명동의안 제출 72일 만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 대법관은 책임 회피로만 일관했습니다. 주임검사 이상의 지휘부의 지시나 지휘가 없으면은 이 사건 관련해서 별도의 독립적인 그런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체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의 조직적인 사건 축소, 그다음에 은폐 이런 것들이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좀 길고 또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박 대법관의 부적격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채 100여일이 지났고 여당은 결국 박 대법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박 대법관은 오늘 사회의 각기 다른 견해들을 열린 가슴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분열과 갈등을 통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분열과 갈등 속에 취임한 반쪽 대법관이 대한민국 최고법원의 신뢰를 얼마나 쌓아갈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됩니다. 국민TV 뉴스 노지민입니다. This capitulation by the media, this capitulation by Western elites to silence ourselves so as not to offend savages is monstrous. We're considering their car as possibly containing a bomb. So far as identifications or anything on the men, we've not touched their bodies because they're close by the car. فقام الإخوة بإطلاق النار على المعرض مما أدى لإصابة أحد عناصر الشرطة المكلفين بحماية المعرض ولله الحمد. ولترون من جنود دولة الإسلام ما يسوءكم بإذن الله وإن غدا لناظره قريب.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여기는 국민TV. 네, 어버이날입니다. 세월호 희생자 부모들은 두 해째 자식 없는 어버이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단원고 희생자 고 정예진 양의 어머니를 만나고 왔습니다. 어머니 박유신 씨는 예진 양의 방을 2014년 4월 16일 참사 이후에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심지어 쓰레기통조차 비우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직접 들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어떠세요? 그런 거? 지금 어머니 보면 뒤에 슈퍼스타 예진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칭. 친구들이 부를 때 슈퍼스타 정혜진이라고 불렀고 지 자칭. 그래서 제가 있을 땐 진짜 많이 놀랐어요. 무슨 네가 슈퍼스타야. 뮤지컬 배우 된다고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그 수학여행 가는 전날도 늦게까지 연습하고 왔어요. 아깝다고 3일 동안 못하면 엄청 열심히 살았던 애였어요. 그거 받을 때는 그게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볼 때마다 무슨 날이면 더 생각나고 얘 있을 때도 정말 든든하고 아 이래서 딸을 키우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얘가 없으니까 더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고 우리 예진이가 없어진 뒤로는 집이 너무 조용하고 빈자리가 너무 커요. 예진이 빈자리가. 작년에 진짜 정신없었죠. 지금도 물론 그 정신없는 데서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닌데 그때는 진짜 KBS 그죠? 보도국장인가 그분 그 난리통 때문에 우리 다 애들 사진 갖고 그날이 5월 8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우리 예진 친구들이 와서 꽃이랑 주고 그러고 갔죠. 근데 고맙다기보다는 애들한테 고맙기는 한데 예진이에 대한 생각이 더 많아서 고맙다는 말도 못하고 그냥 막 정신없이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예진이에 대해서만 더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그냥 감정에 빠져갖고 계속 울었네. 계속 아휴 울어도 답이 없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명쾌하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우리 애들이 그렇게 됐을 때는 의심만 있고 왜 안 구했지 이런 생각만 들었었는데 점점 집중적으로 이렇게 전문가들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그냥 의심만 했던 거와는 별개로 분명히 뭐가 있는데 명쾌하게 안 밝혀진다고 그럴까 그렇잖아요. 자꾸 덮으려고 하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러니까 한 번씩 집회나 이런 데 갔다 오면 사실 솔직히 더 무너져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밝힐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다가 또 이제 있으면은 또 가게 되고 억울하니까 못 있으니까 갔다 올 때마다 갔다 오면 사실 진짜 며칠씩 알아듣는 엄마 아빠들이 많아요. 안 보이니까요. 너무 벽이 두껍다는 걸 느끼니까 그냥 그저 몇 발짝 가는데 그것도 못 가게 하니까 더 큰 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엄마 아빠들은 솔직히 너무 평범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저 그냥 억울해서 그냥 애들 죽은 이유만 밝히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아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그래서 한단 말이에요. 그죠? 하고 나면 또 아휴 뭐가 됐나 싶고 글쎄요 언제까지 이렇게 몸부림칠지 모르는데 아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어요. 아 이 정도면 이 정도까지 했으면 예진아 그래도 미안하지만 엄마 최선을 다했다. 이 정도까지만 하면 그래도 될 것 같아. 이럴 수 있는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 미안하다는 말밖에 너무 힘없는 엄마 아빠 앞에서 엄마 아빠한테 태어나서 그게 제일 미안하고 그게 제일 미안하죠. 미안하더라고. 너무너무 미안하지. 너무나 표현 못할 정도로 미안하지. 지켜줘야 돼. 네, 지난 2008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일명 일제고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학생들에게 일제고사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편지를 보내고 응시 반대 의견을 낸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해임 파면의 중징계를 받은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이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가 공개됐습니다. 영화 명령 불복종 교사의 서동일 감독을 서지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08년도에 그 일제고사가 부활했어요. 없어졌다가. 그래서 그 이제 부작용을 우려한 몇몇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뭐 시험을 원치 않을 경우에 체험학습 갈 수 있다라고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신청한 학생들이 있어서 이제 시험 당일날 이제 체험학습을 허락을 했는데 그 이제 허락했다라는 이유로 국가 정책인데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그 해임 파면된 그런 선생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쫓겨나는 순간부터 그 복직하기까지의 과정을 이제 한 3년 기록을 했죠. 제가 이제 그 애를 그 양육하고 있었어요. 저희 와이프는 이제 만화가고 매일 이렇게 신문사에 만화를 기고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애를 좀 보고 있었는데 애를 안고 TV를 보다가 우연히 이제 뉴스를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이제 7분 선생님이 해임됐다라는 뉴스였는데 그 사실은 정교조 그 89년도 그 결성 당시에 그렇게 대량 해고 이후에 많은 선생님이 한꺼번에 또 해직되는 뉴스는 또 없었잖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봤죠. 근데 그 해직 사유가 뭐 아이를 때린 것도 아니고 뭐 금품을 수수한 것도 아니고 뭐 성폭행도 아니고 그냥 시험 보는 날 뭐 체험학습 허락했다라는 이유로 그 뭐 해임, 뭐 파면됐다라는 뉴스를 보고 좀 깜짝 놀랐죠. 의외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제 아이의 그 미래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앞으로 다닐 학교 현장 이런 게 좀 우려가 되면서 바로 다음 날 그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노숙농성하고 계셨거든요. 그분들이.
그래서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인사드리고 복직까지의 과정을 좀 기록하고 싶다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한 3년간 촬영을 하게 됐죠. 그 성적 경쟁에 이제 그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숨쉬게 해주고 싶었던 그런 이제 선생님들 어떤 그 작은 실천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그 교육적 양심과 소신 또 이렇게 사제 간의 그 애틋한 그 믿음과 이제 소통에서 나왔던 그런 애틋한 순간들 하마터면 이제 그냥 묻혀질 뻔했죠. 이게 이제 좀 묻히지 않게 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내가 체험학습을 감으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내 선생님이 잘리게 된 건가? 이게 내 탓 같은 그런 그 죄책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어떤 그 학교 행정에 대한 교장 선생님에 대한 그 분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절제되지 않게 막 표출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 그 교장 선생님 막 못 들어오게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상황들 또 사실 영화에 제대로 담겨지진 않았지만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막 발생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좀 격한 감정, 어떤 죄책감, 그래서 이런 걸 좀 치유하는 과정도 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캠프로 가서 뭐 그런 마음을 좀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캠프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저는 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평가 기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평가 기준이 모든 그 교과 과정이나 학교 분위기를 다 이렇게 좌지우지해요. 그러니까 점수를 하나 더 맞춰야 되고 누군가를 이겨야 되는 그런 경쟁 위주의 평가 시스템이잖아요. 그 시스템 하에서 모든 교과 과정이 다 지배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이 학교 안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그 사교육 시장으로 불나방처럼 학부모들이 막 쫓아다니는 어떻게 보면 사실 농락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기준만 좀 바꿔도 그 경쟁이 아닌 좀 이렇게 협력하고 좀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의 어떤 기준으로만 조금만 바뀌어도 지금 분위기는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수능 일단 문제의식이 있죠. 러시아의 이제 톨스토이 학교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존 체제, 어떤 기존의 어떤 사회 관습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바꾸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우리 교육이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그냥 쉬쉬하고 덮으려고 하잖아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교육해왔고 그냥 주입식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런 교육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이제 어른이 된 거고 그 어른들이 이제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뭔가 이렇게 대안을 찾아볼 수 있고 좀 그런 좀 민주적이고 좀 열린 공간이 학교여야 되고 그런 현장을 만드는 사람이 교사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파에도 둥지를 틀지 못한 제비가 있는지 처마 밑에 제비가 자주 오갑니다. 올해도 제비의 선택을 받지 못할 듯합니다. 문 앞에 유기농 큰 논도 있고 있는 동안 잘 보살펴 줄 거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말이 서툴러서
네, 뉴스 직전에 비보가 전해졌습니다. 세월호 난원고 희생자 유가족 한 분이 오늘 오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미처 준비할 시간이 없어 자세한 내용은 뉴스에서 전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막는 정부의 시행령이 강행되고 유가족이 폭력 집단으로 매도되는 상황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소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과 애도 부탁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5월 8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